안녕하세요. 윤명철 교수의 역사대학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보셨을 텐데 저 사람이 과연 한국 사람일까? 또 의문을 가지셨죠. 저도 그래요. 지금 제가 한 4, 5년 전에 사진 같은데요. 지금도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이게 한국 사람인가? 제가 유라시아 지역 가게 되면은 그 지역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전형적인 고구려 사람인데요. 외모 자체가 고구려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조영진 교수가 검증을 해서 갑자기 우리들이 회의를 하다가 갑자기 홍익대에 가서 제가 모델이 돼가지고 쓴 광개특강 동상이 구리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구려인들은 당연히 연관이 되어 있고요. 고구려인들이 전성기 때 북위로 가면은 소구띠인들이 살았습니다. 제가 다음 학기에 우리 다시 가는데 스마르칸드 대학에 가는데요. 소구띠인들이 사실은 들어와있었습니다. 그리고 전평 선생님 말씀하시고 또 교수님 말씀하시겠지만 고구려의 미술과 음악, 특히 음악에는 너무나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중국 신장 송내 실크로드가 아니라 흔히 말하는 중앙아시아의 예술과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참 여기서 미리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은 그동안 실크로드 그러면은 주로 신장 위구르 자치구만 생각하셨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일부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죠. 실크로드를 신장 위구르 자치구 지역의 실크로드마저도 개척한 것은 중국인들이 아닙니다. 제가 거의 끝까지 아니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 한 사람들은 페르시아계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인들이고요. 그리스인들은 그 대신 중앙아시아에서 더 동쪽으로 오지 못하지만 그리고 뒤를 이은 것이 바로 북동, 동북 방향에서 내려간 투르크인들이죠. 즉 흉노입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서 많은 종족들이 섞였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소구띠인의 전형적인 저는 비록 고구려에 와서 피가 많이 우리 원한민족과 섞였지만 제 피 속에는 뭐가 섞였겠습니까? 당연히 페르시아인의 피가 섞였죠. 그리고 그리스인의 피도 섞였고요. 그리고 투르크의 피가 가장 많이 섞였고 그 외에 아랍의 피도 섞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우리들의 역사, 생물학적 정체성과 직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 얼굴을 보시면은 우리 민족은 이렇게 생성이 되었구나. 이때 민족은 종족 개념은 아닙니다. 다만 생물학적 정체성 면에서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유라시아 지역에 가면은 정말 저 같은 사람을 많이 만나요. 그리스 하든 그리고요 미리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스님들 계시잖아요. 불교 하면은 여러분들 꼭 너무 중국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인도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인도에서 오는 길이 우리가 말하는 중국만 거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또 중앙아시아를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타지키스탄 이런 데 주목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건 아직까지 좀 연구들이 덜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도 여러분들이 바라고 싶은 바는 불교를 보다 폭넓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동안 있었던 신장 위구르 자치군의 실크로드를 넘어서 이제는 중앙아시아를 가고 서남쪽으로서는 지금 타지키스탄을 넘어가고 그게 옛날의 길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오늘의 아나톨리아 반도, 즉 터키까지 가야 되지 않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전부 다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경학적인 가치를 말씀드리는데요. 지경학적 가치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땅 또는 터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인데요. 무궁무진합니다. 제가 간단히 넘어가지만. 그리고 더불어서 말씀드리면은 사실은 좀 전에 몽골 말씀하셨지만 몽골도 중앙아시아도 그리고 만주도 경제적으로 무궁무진한 가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이런 지역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잘 모르고 있고요. 연구도 안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역사가 늘 관념적이고 추상적이고 산업이나 기술이나 자원 발굴에 말해서는 무지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역사는 역동적으로 상실하고 잘못 평가되는 건데 이렇게 경제적 가치가 중요한데 중앙아시아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쭉 내려오면서 만주일 때, 연해주일 때도 엄청나게 많은 경제적 가치가 있다. 이거 제가 꽤 많이 발표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우리 역사나 또는 동아시아 역사, 유라시아 역사 해석할 때 이런 점을 꼭 염두에 두세요. 우리 역사에 대한 애정을 가진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무리하게 주장하지 않더라도 굉장히 우리 역사는 긍정적이고요. 매우 저는 이상향이라고 그래요. 자, 두 번째는 지정학적 가치인데요. 견해에 따라 다를 수가 있지만 저는 일단 중국에 대해서는 다소 위협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전공이 고구려사이지 않습니까? 거기다 동북공정연에서는 가장 일찍 먼저 발언했고요. 신중화 제국주의라는 용어도 제가 먼저 쓴 용어인데 역사전쟁이라는 책도 마찬가지로
그런 면에서 볼 때 중국에 대해서는 매우 걱정을 하는데 정치적 가치가 많이 있지만 특히 유라시아일 때는 중국을 배후에서 압박할 수 있는 전략 지역이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민족이 통일을 지향할 때도 충분히 고려 대상이 된다. 좀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지문화적 가치인데요. 지리 문화적 가치가 있습니다. 터가, 제가 자꾸 터란 말을 쓰고 있는데요. 사실 터란 말은 예전에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너무나 쉬운 용어죠. 요즘은 쓰질 않지만 이게 문제인 거죠. 터 이론을 갖고 있는데요. 이런 지리 문화적 가치를 보면은 다른 것도 있지만 우리 민족의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정체성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누구인가? 아니면 우리는 어디서부터 왔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에 우리 이루어 있는가? 이게 정체성이거든요. 그리고 정체성의 핵심은 자의식인데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꽤 오랫동안 최소한도 600년 정도는 정체성 핵심인 자의식도 많이 약화되었거나 잃어버린 거죠. 그런데 유라시아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이런 것들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하나 우리 문화 국제성이죠. 일본인들이 적용한 한반도란 용어 속에 있는 반도세반, 반도적 숙명론, 사대성, 타율성 이런 것들이 아니라 원래 우리 역사는 사실 유라시아 전 지역과 연결이 되고 있고 그들로부터도 왔지만 또 우리부터 그들로도 갔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문화의 국제성을 발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온 나라 지배에 들어갔었던 시기부터 600년 동안만이 우리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 전 역사 과정은 매우 깁니다. 그런데 비교적 상대적으로 우리 역사에서 비긍정적 또는 어두운 그늘이 드려져 있는 그 시기를 가지고 우리 전 역사를 평가해서는 곤란한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제는 우리 역사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객관성, 사실규명, 저는 이거 미명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역사학계에서는 굉장히 비판적인데 사실규명이 중요한데 그런 과정 속에서 국제성을 발견할 수가 있다. 이런 거 사실입니다. 문화, 무역, 주민 간의 교류. 그 다음에 두 분이 말씀하시겠지만 주민들, 언어도, 혈연도, 그리고 문화 등의 관련이 깊습니다. 자, 이런 걸 가지고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라시아 세계란 말을 제가 쓰고 있는 거죠. 간단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하나도 없어요. 유라시아, 유럽 플러스 아시아입니다. 유럽과 아시아의 어원은 제가 넘어가지만 유럽 플러스 아시아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이런 것들은 결국 러시아가 주도가 돼서 만든 개념이고 사용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건 유럽 개념이죠. 제가 규정하는 유라시아 세계는요. 유럽 전체를 포함하지 않아요. 서쪽은 어디까지로 제가 설정할 것 같습니까? 우리와 연관이 있는 유라시아 세계 아니면 유라시아 실크로드 그랬을 경우에 서쪽 끝은 어디로 보십니까? 어디까지가 우리와 연관된 유라시아 세계일 것 같습니까? 헝가리. 어떤 분이 헝가리? 예, 헝가리. 얼마 전에 좀 유감스럽지만 부다페스트 일이 있었잖아요. 헝가리까지가 사실은 관련이 됩니다. 판노니아 평화까지는 관련이 되고 더 서쪽까지 보는 경우도 있지만 문화권 얘기할 경우는 헝가리의 판노니아 평 정도가 왜냐하면 이미 북흉노 때부터 그리고 아틸라 때, 장수왕 때죠. 아틸라. 뒤를 이어서 투르크인들이 간 곳이 현재 헝가리족부터 해서 아나톨리아 반도까지 또는 투르크의 오스만 투르크의 영향을 강화시킨다면 더 서쪽의 이베리아 반도까지 할 수 있지만 그걸 빼더라도 우리가 관련되어 있는 곳은 유라시아 그랬을 경우에는 서쪽은 헝가리아 그리고 더 블랙시 흑해입니다. 그리고 발칸 반도, 아나톨리아 반도가 서쪽이고요. 동쪽은 어디겠습니까? 동쪽. 극동이 파이스트가 우리가 끝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극동 아니에요. 우리 동쪽엔 일본이 있고요. 일본의 북쪽으로 올라가면 무슨 반도가 있습니까? 캄차카 반도가 있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우리와 유산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그 이전에 알타이어를 사용하고 있는 그 집단 이전의 고아시아계가 많이 있지만 유산들이 많이 있고요. 특히 문화는 유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유라시아는 서쪽은 헝가리의 판노니아 평을 거쳐서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그리고 극동 시베리아 끝까지를 유라시아 세계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를 보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나누는 거죠. 이렇게. 크게 나눈 겁니다. 이렇게. 이제부터는 유라시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유럽 플러스 아시아인데 특히 우리와 연관된 유라시아는 헝가리아 판노니아 평원 서쪽부터
동쪽에 깜짝할 때까지로 본다. 이들 지역은 우리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관련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크게 됩니까? 스케일이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자라는 우리 아이들, 대학생들, 중고등학생들은 전 세계로 지금은 나가고 있지만 전 세계로 나가야 되거든요. 이왕 나갈 건데 그냥 나가서 되겠습니까? 나가는데 그래도 나의 정체성을 찾는다, 뿌리를 찾는다, 이런 걸 기본으로 하지만은 구체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는 어떤 식으로 직업을 가져야 될까, 이런 전략적 사고도 해가면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자연환경이 이렇게 다양한데요.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유라시아 지역이 다양하다면 우리도 다양하다는 거죠. 우리가 생물학적 정체성이 있다면 당연히 유라시아 이런 자연환경도 우리에게 전승이 된 겁니다. 서로 보세요. 제가 움직이지 말라고 그래서 지금 못 움직이고 있는데요. 제가 일단 서구적으로 생겼다고 그러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제가 하관이 빠르죠. 그 다음에 코가 남달리 섰잖아요. 콧구멍이 좁고 이게 길잖아요. 입술이 얇고 그에 여러 특징이 있지만 이랬을 경우에 이거는 저의 생물학적 특성인데 이런 생물학적 특성을 낳은 것은 자연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한반도 북부나 연해주 일대에서 살았던 사람들도 동북상 해가지고 연해주 북상, 캄차코, 극동 시베리아를 가게 되면 신체 구조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생물학적 정체성은 자연환경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1000년 또는 600년 동안 한반도에 갇혀 살고 너희들은 반조민족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농경민족이다. 움직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세뇌를 당했어도 기질상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 타고 달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거를 한자로 표현하면 역마살이죠. 그죠? 역마살 달래 그렇습니까? 옛날에 여자들은 역마살, 여자 그러면 싫어하죠. 요즘 분위기가 그렇더라고요. 여성이란 말은 일본 말이에요. 요즘 여성분 그러더라고요. 왜 일본을 싫어하면서 그렇게 일본 말을 쓰려고 그러죠? 여자라는 좋은 말이 있는데. 그래서 몽골에 보거나 중앙아시아 가면은 관광객들이 와서 말을 탑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할머니들도 말을 타겠대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죠? 우리는 할머니들도 말을 타겠대요. 그 초원에서. 일본 사람들은 안 탑니다. 남자들도. 젊은 남자들도 안 탑니다. 소심한 탓도 있고 이미 그런 그 기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남아있으니까 할머니들도 아마 스님도 타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몽골 가면. 이게 생물학적 특성이 기질이거든요. 이거 쉽게 탈각할 수 없어요. 이거 이미 생물학에서 입증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연환경을 쭉 구분해 보니까 이렇더라. 당연히 이런 문화들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길을 보니까 저는 규정을 했는데 길은 사람의 길도 있고요. 자연의 길이라는 것은 결국은 생태의 길이에요. 제가 자연의 길은 생태의 길입니다. 얼마나 생태가 중요한데요. 생태라는 말, 일본이 만든 말이죠. 생태라는 것 자체가. 그 다음에 생활의 길입니다. 정치, 군사, 문화, 신앙의 이 모든 것들이 결국 길의 문제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관심 갖는 것은 신앙의 길이죠. 자, 이 기회에 제가 한마디만 더 말씀드릴게요. 스님들 계시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탐험가들은 누구인가? 승려들이에요. 승려들. 해초? 그 이전에 현장? 또 등등 해보세요. 그들이야말로 위대한 탐험가들이에요. 우리나라 불교에서 선종이 뭡니까? 제가 96년도, 7년도에, 2003년도에 중국의 절강성을 출발했습니다. 뗏목을 타고. 선사시대부터 한반도 남쪽까지 항해 가는 행로라를 입증하기 위해서. 거기가 예전에 백제인들도, 특히 신라인들도, 그리고 후에 고려인들, 그랬을 경우에 선승, 선교, 선종, 이 길들이 바로 그 길이에요. 그래서 전라남도 지역에서 선종이 쓰는 거죠. 그리고 거기 온 사람들은 달라요, 스님들, 승려들은. 왜? 바다를 항해한 사람들인데, 여러분, 지금도 그런데 그 시기에 바다를 항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얘기를 해요, 학생들이. 얘들아, 그 배 쓰면 승려들도 오바이트하고는 당연하겠지만 쌍소리도 해. 제가 그래요.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고, 그래서 제가 그 승려들은 진짜 실존을 체험한 승려들이라고 보는 거죠. 석가모니처럼.
제가 탐험가로서 인터뷰할 때 아주 어렸을 때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탐험가는 누구인가? 제가 석가모니라고 했어요. 큰 타이틀로 나왔죠. 석가모니. 왜? 제가 구분하는 자연탐험, 그 다음에 하와중생, 인간 사회탐험, 그리고 인간탐험을 모두 한 사람은 석가모니니까. 그런데 승려들이 그 시기에 죽어가면서, 진짜요. 죽어가면서 항해를 해서 이 땅에 온 거예요. 그리고 일본 열도로 부단히 건너와서 일본 열대에 많은 불교를 전파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부산에서 출발하는 짧은 항해만 있습니까? 제가 83년대 일본까지 뗏목을 더 건넜는데 동해를 걷는 고구려 승려들도 무지하게 건너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승려들은 위대한 탐험가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만든 단어 중에 하나는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명선일체. 농선일체, 다선일체가 아니라 명선일체는 말 그대로 생명과 선일체, 실존을 체험한다는 게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한국 불교가 힘을 갖고 있는 것은, 힘을 남기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런 역사적 전통 때문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승려들이 저는 가능한 한 해외로 많이 나가서 이런 여행이나 탐험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면 힘이 생기거든요. 여러분들은 대부분 불교 신자들이죠. 저도 불교 신자예요. 저는 정말 불교와 깊은 인연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이런 걸 자꾸 마련하면서 자꾸 바깥으로 나가시길 간곡히 빕니다. 자, 얼마나 스케일이 커요. 이렇게 그리니까. 이거 제가 그린 거예요. 기존에 있었던 학자들과 함께 제가 첨부한 게 있습니다. 세계를 이렇게 연결시킨 거예요. 스케일이 크잖아요. 왜 우리는 맨날 조그맣게 한반도라는 요것만 가지고 우리 역사를 생각하죠? 그건 일본인들이 만들어준 거잖아요. 우리가 반도민족입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동아시아, 그 다음에 유라시아 전체랑 연관시켜야 되고, 실제로 인간은 오래전부터 교류가 있었지만 최소한도 5만 년 전부터는 그냥 연속적으로 연결됐다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인간은 5만 년 전에 이미 여기죠. 좀 지나가 있으면 오스트레일리아까지 항해를 했잖아요. 뗏목을 타고.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은 굉장히 무서운 존재예요. 집념이 강하고 용기를 가득 찬 거죠. 자, 여러분 실크로드 그러면 그동안 이렇게 생각하셨죠? 이 부분을. 제가 그리지 않습니까? 이게 흔히 말하는 전형적인 실크로드예요. 이렇게. 남북면에서.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것이 바로 우리와 혈연적으로, 언어적으로, 문화적으로, 신앙적으로 관련이 깊은 이게 흔히 말하는 초원의 길이에요. 유목민족들이죠. 우리 유목민족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유목민족 문화와 연결이 되어 있죠. 이게 강해요. 청동기 문화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 위에 있는 것이 뭐냐면 수렵 삼림 문화, 그냥 타이거 문화라고 생각하세요. 타이거 문화. 여러분 이 수렵 삼림 문화는 우리랑 무관한 걸 생각하시는데요. 아니에요. 만주 있잖아요. 만주에서도 동쪽 동만주는 거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골판이 없어요. 평원이 없어요. 산도 그렇지만 거기는 숲입니다. 숲. 그래서 동만주에 있을 때는 숲이 많습니다. 숲은 돈덩어리죠. 왜? 나무 자체도 그렇지만 동물들이 많이 살잖아요. 동물 고기가 중요합니까? 모피가 중요하지. 그래서 가장 좋은 양질의 모피 산지들이 극동 시베리아 중에서도 바로 이 일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고구려인들도 모피를 많이 수출했지만 발해인들은 엄청나게 일본국에 모피를 수출해서 엄청난 무역 흑자를 이룩했던 겁니다. 이게 우리 사회에 나옵니까? 하나도 안 나오지. 일본의 정세에 나오는 기록들이지. 여러분 우리 역사 잘못 알고 있어요. 혹시 나이 드신 분들 율브린너 생각나세요? 율브린너가 모양이 좀 이상하잖아요. 사인 것 유리브린너예요. 원래 유리 아니라 유리브린너. 왜? 러시아 사람이니까. 할머니가 몽골계고 율브린너의 할아버지와 외할아버지가 당시 고종으로부터 목재 채굴을 끊어든 사람. 그러니까 독도 문제, 울릉도 문제랑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바로 예전에 우리가 왕성하게 활동했던 지역이 중요한 수렵 산림문화권이라는 것이죠. 돈덩어리죠. 제가 간단히 넘어가지만. 그래서 타이거 문화도 있고요. 그 위에 툰드라 문화가 있습니다. 툰드라권 이렇게. 이끼 얘기인데 이거는 제가 온 것이 아니라 주치혁 교수가 이 툰드라 얘기를 많이 말씀하셨어요. 여기는 아니지만 툰드라에 대해서. 그리고 아이스로드. 이건 제가 설정한 건데 가설입니다. 왜? 이 양지역에서는
지금 북위 75도 이북에서도 인간이 산 흔적들이 발견이 되거든요. 가설인데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75도가 아니라 80도라도 인간이 살 수 있다고 보고요. 인간은 생물학적인 쥐나루래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해양의 길. 그래서 우리 문화 그랬을 경우에는 이렇게 다양한 문화, 유라시아를 연결하는 몇 개의 길인데 이런 문화들이 우리랑 직접 간접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